대표님,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세금 사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한 10년쯤 지난 이야기네요. 듣고 나시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표님이 앞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본인 지분과 경영권 전부를 한 투자회사에 25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구조는 이랬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절반 정도를 먼저 받고 주식은 즉시 이전한다. 나머지 잔금 수백억 원은 변호사가 에스크로로 보관하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약속대로 120억을 받으셨고 주식 전량도 넘기셨어요. 이후에 매수자가 20억 원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나머지 110억이 안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기 아닌가? 사기 당한 거면 그 사람 문제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50억 전액 기준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였습니다. 110억은 한 번도 손해진 적이 없는데 세금은 250억 전부를 받은 것처럼 나온 겁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돈이 들어와야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못 받은 돈에는 세금도 없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법은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보다 받을 권리가 언제 확정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게 바로 세법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부동산을 파셨다고 해볼게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등기를 넘겼어요. 잔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등기가 넘어가는 그 순간 소득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이미 숫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그 순간 250억에 대한 과세가 확정된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와 전혀 상관없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10억을 진짜 못 받은 건데 그걸 증명하면 빼주는 거 아닌가? 세법도 예외를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턱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송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도산했거나 자산이 제로거나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 정도가 되어야 예외가 열립니다. 이 대표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소송 제기, 자산 조사, 강제 집행 검토, 경정 청구까지. 그런데 세무서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직은 회수 불능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얻은 법원 승소 판결이 오히려 대손 인정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승소 판결은 분명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지만 세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당신에게는 돈 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으니 완전히 회수 불능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절의 논리로 뒤집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표님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받은 120억은 기존 주식담보대출 갚는데 거의 나갔고 추가로 받은 20억도 얽혀있던 자금 정리에 소진됐습니다. 진짜 남는 돈은 잔금 110억이었어요.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내고 비로소 본인 몫이 남는 구조였는데 그 110억이 안 들어온 겁니다. 세금은 수십억 원이 걸려있고 낼 돈은 없고 잘못된 계약 구조 하나가 한 기업의 대표를 개인 파산까지 몰고 간 겁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250억짜리 M&A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금액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님이 부동산을 파시는데 잔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등기는 먼저 넘겼습니다.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5억짜리든 50억짜리 거래든 권리가 먼저 넘어가고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라면 이 함정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님은 왜 주식을 먼저 넘기셨을까요? 110억이나 남아있는데
저는 이 심리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큰 계약이 눈앞에 있으면요,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250억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상대방이 마음 바꾸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에스크로로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끼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도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계약이 성사된 순간의 기쁨입니다. 수십 년 키워온 회사를 250억에 넘긴다는 건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잖아요. 그 순간에 잠깐만, 세금 구조를 다시 보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기가 쉽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세금 문제는 이미 시작돼요. 돈이 들어오는 건 나중인데 세금의 시계는 먼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표님들이 진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계약의 순서를 바꾸면 세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같은 250억을 받더라도 돈을 먼저 받고 권리를 넘기느냐, 권리를 먼저 넘기고 돈을 나중에 받느냐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대표님이 만약 잔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주식을 넘기셨다면 적어도 세금 낼 돈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주식 이전을 분할로 설계했다면 과세 시점도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순서가 곧 세금의 순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계약서를 보실 때 금액과 조건은 꼼꼼히 보시면서 이 순서대로 하면 세금이 언제 확정되는지 신경 안 쓰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권리 이전과 계약의 안정성을 봅니다. 그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과세 시점을 안 봅니다. 그건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세무사는 과세 시점과 소득 귀속을 봅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계약서 구조를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한쪽만 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사각지대도 정확히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완벽한 계약이었습니다. 에스크로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절차도 다 밟았어요. 그런데 세금 설계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는 상대방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진짜 무서운 건 사기를 당한 뒤에도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당연히 세금도 조정이 되겠지?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국세청도 인정하겠지. 인정 안 합니다. 세법은 대표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회수불능을 대표님이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객관적 자료로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돈을 못 받으면 상대방한테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겨도 돈을 못 받으면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이 받아들여져야 그제서야 세금이 조정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또 싸워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싸워야 해요. 상대방하고 한 번, 국세청하고 한 번. 이걸 아시는 대표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뭘 하셔야 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과세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약대로 하면 내 세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는 거예요. 계약금과 잔금이 나눠져 있다면 주식이나 등기가 언제 넘어가는지에 따라 세금의 시계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 대표님도 주식을 넘기는 순간 잔금 110억에 대한 과세까지 함께 열려 있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것을 서명 후에 알게 된 것이죠. 둘째, 잔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그 즉시 회수 노력의 증거를 남기세요. 소송 제기, 자산조사, 신용정보 확인, 강제집행, 이 과정들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실 때 핵심 근거가 됩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시는 것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셋째, 큰 계약에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호사는 이 계약이 법적으로 안전한가를 봅니다. 세무사는 이 계약 순서대로 하면 세금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가를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한쪽만 보시면 반드시 빈 곳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빈 곳도 거기서 시작된 거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나는 250억짜리 거래를 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계약은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하나 파실 때, 지분 넘기실 때, 사업체를 매각하실 때, 잔금을 나눠 받기로 하실 때 권리가 먼저 넘어가고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계약이라면 이 함정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세금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 순서대로 하면 내 세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이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250억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님의 다음 계약에서도 이 질문이 대표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무사 신동대였습니다.